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유진테크 302%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팔아야 되나? 변동성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상승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것과 내려간 것 변동성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치를 봐야 되는 이유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가는 결국은 가치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인간의 심리로 인해서 자, 돈을 갖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 인간이죠. 자, 펀드는 뭐예요? 자, 단체죠. 인간들이 모여서 자금을 형성하는 걸 펀드라고 그러고, 개인 투자자는 자기 자금을 자기가 알아서 운용하는 거고. 자, 인간의 심리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이 단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파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주가는 왜 가치에 연동이 될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가치에 연동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의 주권이에요. 주식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업의 지분이란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러면 기업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주권을 싸게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아니지, 주식 투기꾼들은, 대부분의 주식 투기꾼들은 기업 주권이라고 주식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냥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뭔가 악재성 요인들이 막 불거지면 왜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간 심리가 뭘 만들어준다? 왜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평가돼 있는데 더 싸죠. 그리고 고평가돼 있는데 더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블과 침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가가 가치와 연동이 된다는 거를 오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주가는 가치에 연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네. 야, 가치 판단 내가 해보니까 5만원이었는데 나 2만원에 샀어. 근데 이게 만원까지 빠져. 5천원까지 빠져. 자, 가치 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다 해봤어. 이게 진짜 기업이 안 좋아져서 빠지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기업 가치는 5만원이 있는데 그냥 2만원에서 만원이나 5천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심리가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자,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싼 걸 알아야 내가 뭐 땅도 팔고 뭐 회사를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회사를 매각을 합니다. 이 땅을 팔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진 자산 뭐 이것저것 시간을 가지고 팔면 500억이 나와. 근데 이거를 왜 100억에 덤핑 쳐요?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덤핑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이 IMF 때 부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진 자산 다 덤핑 친 거라고요. 우리나라의 땅, 건물, 부동산 뭐 등등등 다 덤핑 치는 거죠. 부도 났으니까 당장 돈을 메워야 되는데, 돈을 메워야 되니까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는 거예요.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 매물이 매물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매도자 우세 시장이 됩니다. 매도자 우세 시장이 되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 심리가 불안하죠.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걸 조장을 합니다. 왜? 불안해하는데 지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욕만 먹어요. 불안하면 거기에 더 등조를 해줘야 돼. 미디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언론이라는 거는. 왜? 그래야 많이 팔려요. 언론이 무슨 성인 군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론회사 그러면 돈이나 좀 줘보라 그래.
공익단체가 아니에요. 언론도 수익을 내야 된다면 수익을 내야 직원들 뭐 돈도 주고 뭐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수익이 날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의 관심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언론이라는 거는 대중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론이 경제를 이야기할 땐 반대로 타는 거예요. 대중심리랑 반대로 가 있어야 기회가 많아지니까. 제가 주도주라고 지금 최근에 자 2차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그리고 뭐 인터넷 이쪽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가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비싸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소재 기업들은 적정 밸류까지 쳐보면 한 20% 30% 정도 저평가 영역입니다. 소재 기업들은. 자, 소재 기업들은 저평가 영역인데 20% 30% 갖고 저는 차지가 않아요. 성에.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지금 밸류를 갖고 20% 30%가 저평가되는 게 아니고 3년 5년 후 밸류를 해봤을 때 그 정도예요. 근데 3년 5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쪽 업황이.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뭐 등등등. 그럼 이게 저평가 구간이라 그러면 업황 노이즈가 입혀있다 그러면 저는 배터리 똑같은 배터리 주식이라도 지금 LG화학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 아니고 20만원 10만원이면 사라 그럴 거예요. 업황이 불확실해도 그래도 싸기 때문에 사라 그럴 거라고요. 그냥 비싸다는 판단인 거예요. LG화학, 삼성, SDI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뭔가 나중에 힘들어질 거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인터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쿠팡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동의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쿠팡이 무슨 혁신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혁신이라는 게 뭐 별건 줄 아세요? 우리가 새벽 배송이라는 거 받아봤어요? 총알 배송이라는 거 받아봤어. 그 전에 없었던 거잖아. 이걸 만들어낸 게 혁신인 거예요. 그러면 야 그게 무슨 뭐 근로자들 쥐어짜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근로자들 무슨 강제로 뭐 납치해갖고 노예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요구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적자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해낸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더 웃긴 건 적자를 보면서 이런 걸 해내니까 회사가 망할 거네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투자 자금들이 모이질 않겠죠. 돈이 들어가게끔 마케팅에도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이미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쿠팡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포지션이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으니까 쿠팡은 몰빵 구조잖아요. 흥하면 대박이겠지만 터지면 깡통인 거예요. 쿠팡은 사업 구조가 물리 하나에만 몰빵하고 있으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은행도 하지 뭐 등등등 여러가지 이제 분산 포지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좋다라고 보진 않아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바이오. 근데 바이오는 왜? 바이오는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왜 경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럴까요? 비중을 한 지역을 운영을 해서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미래 가치를 다른 기업들은 대충 2년, 3년, 5년을 땡겨오는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후에 미래 가치를 땡겨오다 보니까 10년, 20년 후에 미래 가치라는 걸 체크할 방법이 없으니까 테마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진짜 가치 판단이 되는 기업들, 막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은 그냥 가진 사람들은 이제 뭐 장기 포지션인 거예요. 장기 보유 포지션이에요. 또 싸게 주면 싼 자리를 주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사다 가는 거고. 근데 이 배터리 인터넷 배터리 인터넷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는 우리가 이제 원래 비중을 한 7% 갖고 있다가 늘렸습니다. 15% 정도 20%까지 늘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가치 섹터 비중을 늘리면서 한 15%까지 줄었는데 바이오 기업들 비중을 왜 늘렸을까요? 이거 만약에 버블로 가게 되면 어차피 이제 헬스케어 쪽도 움직일 텐데 그럼 테마가 한번 붙을 수 있다. 그 테마를 보고 붙은 걸까요? 아니요. 비중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산 겁니다.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니까 일부 비중을 지금 담아서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춰놓는 게 합리적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담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배터리 인터넷 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중을 많이 줄이는 거죠.
반도체는 똑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건 소문이 왜 BBIG에는 안 들어갈까요? 왜 언론에서는 전부 다 BBIG가 주도주라 그래? 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주도 섹터를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라고 그러지? 여기에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어서 그래요. 대중이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으니까 반도체는 이야기해봐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마케팅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처럼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5년, 10년, 20년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나봐야 알겠죠. 다만 그런 주도적인 위치만 이어간다 그러면 이쪽 업황은 앞으로 20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포지션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쪽 섹터는 무조건 비중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업사이드 찍히는 것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제 예상치를 한참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처음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건설하고 금융 섹터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위주로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리밸런싱을 잡아가고 막 그렇게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반도체 업사이드가 나오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 섹터보다 무조건 가치유 섹터 밸류 매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업사이드 같은 것들이 나오고 뭐고 하면 반도체 섹터 밸류 매력이 거의 금융 섹터랑 비등비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비중도 늘려봐야 되겠는데 내려오진 않네, 주가가. 주식이 쉬어주질 않아.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거나 뭐 이제 최근 조금 쉬고 있는 거고 반도체 중소기업들은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이제 담아가야 되나. 일단 밸류가 업사이드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위주로 이제 조금씩 편입을 해나가려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도 사야 되는 거예요. 싸니까. 배터리, 인터넷 기업들이 싸다 그러면 담아야겠죠. 배터리, 인터넷 기업들이 싸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사는 겁니다. 자, 제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가치의 기준을 두는 게 맞는 거예요. 변동성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따라다니고 내려가는 거 무서우니까 팔고 손절하고 이런 말들은 많이 해요. 손절 마이너스 5% 손절하면 야 마이너스 30%까지 딱 가면 뭐라 그럴까요? 야 이거 손절해서 내가 수익을 25%를 지켰대. 마이너스 25% 손실 날 수 있는 걸 지켰대. 손실 회피를 했대. 야 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손절 딱딱 지키면서 하고 난 정말 투자 잘하는 사람이야 했는데 마이너스 30% 빠졌다. 이게 500% 갑니다. 자 손절 5% 손절해갖고 마이너스 25% 회피하려고 수익 400% 놓치는 거예요. 손실을 회피를 위해서 수익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내가 매매했던 거 한 3년 4년 동안 매매했던 것들을 과거 데이터를 쭉 보세요. 내가 매매했던 시점하고 지금 주가 위치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랑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냈나를 계산을 해보란 말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뻘짓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뻘짓들 좀 그만해요. 그리고 장기 투자 좀 하란 말이야. 하나만 갖고 가기 무서우니까 2개 갖고 가요. 2개 갖고 가기 무서우니까 3개, 5개 갖고 가란 말이에요. 5개 갖고 가기도 무서우면 50개 갖고 가고 100개 갖고 가고 200개, 500개, 1000개 갖고 가도 상관없다고요.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납니다. 내가 수익을 지켜갈 수 있는 내가 비중 할당이 어느 정도 선인가는 스스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질 않죠.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들 하시고. 자, 2021년 4월 14일 수요일날 제작한 영상이고요. 그저께 제작을 했는데 일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뭐고 해서 방송은 조금 미뤄졌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면 자,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를 보라는 거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 가치는 뭐냐? 현재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자, 미래 가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보통 이거를 지표로 이야기를 하면 미래가치 같은 경우는 ROE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PER도 미래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PER은 이익이고 ROE는 성장률입니다. 자, 현재 가치는 PBR. PBR과 이제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이제 자산가치가 있겠죠. 이 자산가치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자산가치라는 게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PBR을 기준으로 보통 많이 봐요.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산이라고 보면 되고, 이 자산에는 이제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회사. 자, 쿠팡 같은 경우 보면, 자, 마이너스 2조인가? 얼마 적자를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조인가 1조인가로 줄었어요. 최근에 좀 이제 적자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적자가 마이너스 1조로 줄었는데, 그러면 이 적자가 마이너스 1조, 누가 100조에 사줬단 말이에요. 그럼 쿠팡의 가치는 얼마예요? 지금 팔면 일단 100조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적정 가치냐라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냥 현재 가치는 100조인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PBR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때요? 자산 비중이 많은 기업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나가고 뭐고 했을 때는 자회사 가치가 이렇게 숨겨져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게 이제 이슈가 붙기 시작하면 주가는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공부하고 해서 투자하겠다 라고 저도 과거에 그런 착각을 많이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보를 쉽게 내놓지도 않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안 되니까 이 자회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 투자자는. 물론 최근에는 여기저기 이제 미디어들이 조금 오픈이 많이 되면서 이런 고급 정보들도 많이 돌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정보냐도 또 애매한 거예요. 얼마나 손이 탔냐. 그거는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런 여러 가치를 복합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더하기 빼기처럼 우리가 더하기 빼기 보면 이거는 정답이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인 거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이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학도 이제 이제 올라가면 점점 이게 올라가면 무슨 아무튼 별가지 이게 막 들어가갖고 정답이라 그러기 애매한 뭔가 해석하기 나름인 그런 단계로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가치 판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익 플러스 이익 곱하기 성장률을 봅니다. 이게 주가에 녹아있는 경우가 통계치로 가장 확률이 높아요. 통계치로 봤을 때 그때 이게 79.2%인가? 누가 그때 통계치 정리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요런 이제 합리적인 79.2%인가 69.2%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랑 이거를 이제 밸류를 이제 계산을 해서 봤을 때 한 5년 안에 기준을 5년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그 평균값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사이클이라는 평균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5년 안에 이제 통계치가 이제 이 가치 수준에 거의 도달했는 그 근접한 구간이 한 79.2%. 이 가장 높은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걸 어디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PBR을 왜 봐야 되느냐? 자, 돈이 많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1조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면 어떻게 돼요? 자산가치가 1조인데 시총이 5천억이면 그냥 편하게 0.5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회사를 그냥 갖다가 팔아도 1조 나오는데 5천억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 얘네는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보통 금리가 안 좋은 시절엔 어때요? 현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래에 다운사이드를 입혀주는 겁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어때요?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래의 다운사이드를 반영을 해서 이게 PBR이 어쩔 때 0.3배, 어쩔 때 0.3배, 심하면 0.1배, 0.2배까지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PBR이, 지금 현재 1조인데 왜 지금 당장 현금화 할 건 아니잖아요. 현금화해서
사업을 접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현금 가치는 떨어지니까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다운사이드를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PBR을 그럼 이거는 안 좋은 지표네. 저 PBR은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리레이팅이라는 게 나오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PBR이 0.5배인데 배당을 만약에 5천억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PBR이 1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조가 벌고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법니다. 1,000억을 벌면 어떻게 돼요? 퍼가 10배죠. 퍼가 대충 10배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조 벌던 기업이 5천억을 배당을 해줘버려요. 그냥 배당을 해주든지 어떻게 청산을 했어. 자, 자본금이 5천억으로 남았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000억을 벌면 퍼가 어떻게 될까요? 5배가 되는 거예요. 자산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익을 입힐 때 시총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자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본금 규모가 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강의로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본 규모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성장률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이 큰 거죠. 위험과 성장은 비례한 거예요. 성장률이 높은 거 좋아하잖아. 그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게 경제의 기본 원리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것들을 나만의 이제 통계적인 알고리즘들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알려달라 그래. 회원분들도 단순하게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딱 플러스 마이너스 자 산수할 수 있게 알려달라는 거라고. 이게 불가능한데 이렇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제가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내용을 저만의 통계치를 잡아간 그런 이제 스토리라든가 라인들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강의를 하게 되면 분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근데 그런 공부들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야. 단순 밸류를 색깔할 때는 여러 가지들을 대입을 해가면서 이 가치, 기업 가치라는 거가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방향성을 보고 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부각을 받을 때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버블일 가능성들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될까요? 싸게 거래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너도 사고 나도 사고 그런다 그래. 그럼 이게 뭐 1,000원짜리였는데 1,000원에 팔았어 인전에. 근데 너도 사고 나도 산다 그러면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되고 만원이 되고 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2,000원 구간에 있는지 3,000원 구간에 있는지 5,000원 만원 구간에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안 팔리면 다시 가격이 내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으면 어때요? 이 윗단에 있으니까 비싸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없을 때는 자 싸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그리고 미래 업황들을 대입해가면서 이 추정되는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 산출에 정확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요. 가치 산출에 정답이라는 게 없다고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단순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럼 너무 어렵지 않냐. 제가 말했잖아요. 방향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들 해요? 자, 석유를 대체할 게 반도체다. 산업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석유인데 앞으로는 반도체가 이만큼 중요하다. 미국에는 바이든이 최근에 했던 얘기예요. 중국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들 하고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가 했던 게 뭐예요? 세계를 이제 주도할 소재니까 거기에 발 좀 담궈보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좁혀갖고 실패했잖아요. 이제 뭐 실패라고 봐야지.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지금 다 도산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거 기회가 굉장히 있겠다. 제가 2017년도에 가장 크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기술력들이 올라오고 공급량이 많이 풀리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은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꺾일 수 있다. 이때는 싸지 않다. 비싼 구간이기 2017년도 당시에는 비싼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을 확인하고 가야 된다. 여기에서 더 가는 거는 보면 안 되는 포지션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터지면서 반도체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왔죠. 그 노이즈를 제가 예측을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체크를 했던 거죠. 이거랑 똑같은 포지션이 지금 있는 겁니다. 뭐요? 지금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 불확실성이 있어요. 일본. 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배터리는 이제 뭐 중국 배터리랑은 달라요. 궤를 달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배터리를 최근에 채택량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LG화학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그런 이제 뭐 파우치형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들이 인정을 받고 많이 쓰고 있지만, 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 기술력에서 탑은 일본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배터리 산업을 싹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기술이 가장 앞서 있으니까. 이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 언제든지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망한다, 위험하다라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겠죠. 좋다 그래서 2021년에 꼭지에 잡았는데 지금이 꼭지인지 어쩐지 모릅니다. 지금이 어깨일 수도 있고 허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꼭지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노이즈가 나와서 일본의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다 망한대. 야, 테슬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안 쓰고 중국 배터리 다 쓴대. 뭐 이런 거 막 뉴스 나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3년, 5년 밸류는 땡겨놨는데 그렇게 비싸게 해도 자, 미래 가치를 보고 샀는데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마케팅이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오면 엄청난 저평가를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저평가가 오면 담으면 되는 거예요. 공포를 사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잖아요. 근데 노이즈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노이즈는 보여지는데 노이즈를 보진 않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노이즈를 생각해보려고 해도 없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는 지금은 2017년도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고요. 노이즈라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국도 반도체 울기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그쪽 시장이 커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거기보다 더 이제 매력적인 쪽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쪽은 메모리 반도체는 독점 구조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제 뭐 인텔도 뛰어든대지 뭐 여기저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런 데들은 별로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초호황을 맞겠죠. 인텔이고 뭐 기존에는 자, 시스템 반도체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장비 소재 기업들이 호황을 맞겠죠. 호황의 확률이 거의 높죠. 그게 뭔 말이냐면 경쟁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엄청 커지니까 뭐 장비 기업도 소재 기업들은 초호황을 맞겠지만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때요? 완성품 업체들은 투자 비용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ASMR인가? 아, 이거 이름이 이게 맞는지 뭔지 틀렸으면 댓글로 정정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뭐 1000억짜리 장비인가 2000억짜리 장비인가를 생산해요. 장비 한 대에 뭐 1000억 2000억 합니다. 근데 이게 1년에 몇 대 생산을 못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삼성하고 TSMC에서 아도를 쳤어요. 매년 아도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ASML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2,500억 3,000억으로 이제부터 늘려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안 사면 야, 그럼 내가 살게. 이런 경쟁 구도, 이걸 만들 수 있는 데가 얘네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 시장이 커질 거니까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 나중에 마진폭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력적인 쪽은 삼성전자, TSMC가 지금 얘기가 많은데 제가 매력적인 쪽은 장비 소재 쪽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삼전,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마이크론이 최근에 뭔가를 항상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하면 마이크론이 나중에 내놓고 이런 식이었는데 마이크론이 뭐 기술로 이제 따라가고 있다 라는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다 변해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기업을 저 같으면 사겠어요. 이 중에 하나만 골라라. 뭐 하려고 고르냐고. 1과 2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확률이 90%일 것 같아. 근데 이 둘 중에 한 개만 고르면, 자, 두 개 다 사면 둘 중에 하나는 90% 이상 목표치까지 갈 것 같은데, 이 중에 하나만 고르게 되면 이 확률이 60%로 줄어들어. 그러면 저 같으면 두 개 다 사겠어요. 수익을 조금 줄이고. 자, 이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장이 커질 건데 엄청나게 지금 기업들이 투자 경쟁이 과열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인텔도 뭐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지. 그 인텔도 또 나중에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삼성이랑 뭐 이제 TSMC 이제 뭐 독점 체제로 가는 거고. 뭐 호재요인과 악재요인들이 막 있는데 일단은 요게 삼성하고 TSMC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포지션이. 근데 이제 장비 소재 기업들은 삼성하고 TSMC 뭐 요런데 이제 납품하는 장비 소재 기업들은 안 좋을 이유가 별로 없죠. 여기저기서 서로 투자 규모를 늘리면. 근데 메모리 쪽은 지금 뭐냐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왜? 독점 구조라서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진을 유지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따라오는 후발주자가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이 많으니까 서로 경쟁에 들어가던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경쟁이 없어요. 여기 후발주자가 원래 있었죠. 원래는 있었어. 이게 뭐였어요? 중국. 근데 중국이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쪽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가 더 크게 커지겠죠.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커요, 원래. 근데 그 시장이 앞으로는 더 커지겠죠. 그런데 그만큼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경쟁이 심화되는 거니까 안정적인 포지션을 갖고 갈 때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탑픽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는 섞어가는 거고. 저는 이제 큰 시장을 많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투자에는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주가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받아. 그 무슨 말이냐? 이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런 추정 업황 같은 것들이 방향성인 거예요. 이런 방향성을 내가 읽었는데 이 방향성은 틀릴 수도 있겠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거예요. 투자는 10개 중에 1개만 성공해도 이기는 겁니다. 자, 10개 중에 9개가 망하고 9개가 마이너스 100% 주고 1개가 1000% 수익 주면 어때요? 100% 수익이 플러스 나는 거예요. 근데 투자해보니까 어때요, 회원분들은? 자, 10개 우리가 투자하면 9개가 망하던가요? 뭐 100개 투자하면 1개가 망할까 말까 하죠. 1개가 망할까 말까 하죠. 이 중에 수십 개는 자, 이 망하는 거 이상의 수익을 주죠. 이거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측이 업황을 읽는 방향성들이 틀릴 거라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기회가 보여주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분산해서. 그렇게 투자하면 절대 지지 않아요. 그런 결과물들을 지금 회원분들과 우리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마이클 로미오님이 이제 유진테크 300% 수익 인증 해주셨습니다. 현금 확보를 위해서 3분의 1만 매도해보면, 최근에 제가 신규 편입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어디서 지금 사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계속 올라가서 그냥 계속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조정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나중에 다운사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교체 포지션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지금도 이제 사야 될 자리다. 많이 올라왔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성장률 탑픽, 저는 성장률 탑픽이라 그러면 2200개 기업을 대충 다 비교해보고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상장되어 있는 기업 전부를 비교해봤을 때 지금 20%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탑픽을 뽑을 때도 여러가지 지표에 대한 이제 뭐 업황도 다 틀리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겠죠, 비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교를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저만의 툴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완성이라는 건 항상 없는 거니까 그 계산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시장에서 성장률 탑10 20% 안에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에 많이 샀어요. 2019년도에 많이 샀는데 추천도 많이 드리고 많이 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이제 팔아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비중을 좀 키워야겠는데 이 비중을 키우자니 참 애매한 거죠. 다른 섹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업사이드 포지션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눈으로 숫자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비중을 늘려갈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 거예요. 지금 유진테크 이런 자리에서도 저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음봉 이런 거 하나 딱 놔주면 완전 땡큐. 이거보다 더 크게 빠져주면 땡큐. 땡큐 곱하기 3. 여기서 사서 더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업사이드가 나왔으면 시장의 폭락으로 가기 전에는 크게 꺾이긴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시장에서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성장 섹터 중에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섹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나 뭐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보면, 미래가치 측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가장 저평가된 섹터 뭐 탑3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상장된 전체 업종 중에 두세 번째로 싸다. 무슨 말이냐? 건설 섹터가 가장 싸고요. 이거는 탑픽이에요, 탑픽. 그리고 금융 섹터.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서로 업사이드가 나오면서 보고 있는데, 금융 섹터가 지금 살짝 밸류에이션이, 단기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전체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장기 포지션에서는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의 장기 포지션을 보면 반도체 쪽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처럼 뭐 고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냥 저평가면이 굉장히 붉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은 성장률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반도체 쪽이 업사이드 폭이 훨씬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성장 여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쪽이 더 좋아 보인다. 건설 섹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건설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하고 성장률이 누가 더 높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에너지 뭐 요런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뚜껑을 까보고 이제 시작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이어질지를 봐야 하니까. 그래서 건설 섹터 성장률과 반도체 섹터 성장률은 모르겠어요. 근데 밸류 매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건설 섹터 밸류 매력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탑픽이라고 그러는 거고, 금융하고 반도체 조금 비슷한데 장기 성장률은 반도체가 높아 보인다. 근데 우리는 금융 섹터 비중이 더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밸런스 포지션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분들은. 자,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이제 처음 추천했을 때 보세요. 이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입구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4월 14일날 이게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00% 수익주의신 거 보니까, 그러면 곱하기 4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 12,500원? 12,500원. 12,000원, 뭐 11,000 얼마, 12,000 얼마, 뭐 그쯤에 이제 편입을 하셔서 지금 끌고 계신 것 같네요. 마이클로미언님은. 그리고 월덱스라는 기업도 보면 처음에 이제 5,000원 금방 추천을 했고요. 거의 뭐 한 4,50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구간입니다. GST 같은 경우도 뭐 이제 5,000원에서 이제 만원 근처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금 거의 뭐 주가가 뭐 5,000원 금방대 사신 분들은 뭐 500% 정도 올라와, 500% 400% 정도 400% 정도 올라와 있는 구간이네요. 근데 싸다. 지금도 사야 한다. 이런 종목들 보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음 추천했지만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음봉 찍히고 조금 눌림이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다고요. 반도체 쪽은.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주도 섹터가 되면 이미 고가 분양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2017년도에 주도 섹터는 뭐였어요? 사람들한테 언론 플레이가 많이 됐던 게 반도체예요. 자, 슈퍼사이클 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뭐 이게 나오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이미 하락은 끝났습니다. 반도체 쪽은. 요쪽 어디서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천을 드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10월 이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10월달 뭐 폭락했던 그 시점부터 거의 이제 뭐 추천을 많이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 수출기자 8월달에 있을 때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 저점 높이고 있는데 얘는 저점이 내려오네.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 향후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있다. 건설 금융 섹터를, 자, 2018년, 2019년부터 저는 이제 주도 섹터의 가능성을 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도 섹터는 뭐예요? 얘네들이 아니에요. 2017년도에는 뭘 했어요? 제가 상승 소외되면서 반도체를 절대 사면 안 된다, 지금은. 살 포지션이 아니다. 싸지 않다. 여기저기서 자꾸 싸다 그러는데 싸지 않습니다. 업사이드 밸류를 반영해 놓은 건데 다운사이드가 보여지면 급격한 변동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보이는데, 전부 반도체 얘기만 하니까 회원분들 중에도 이제 올라타고 나중에 이제 문의하고 합니다. 근데 뭐 답이 없어요. 제가 뭐 이제 답변을 해도 안 되고 그런 개인 문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답변을 해줘도 안 되고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팔라 그랬다 주가 올라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다 몰빵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을 때, 올라탔을 때. 이건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섹터들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2017년도부터는. 우리 2018년도부터 반도체 폭락 나왔을 때부터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악재 사라, 요럴 때 담아야 된다. 나중에 결과를 우리 한번 지켜보자. 결과를 지켜보니까 어때요? 그쵸?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얘네는 주도 섹터 이야기를 안 할까? 반도체는 참 희한하죠. 언론에서 왜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안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 안 사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 안 사서 이게 많이 팔리지가 않아요. 이쪽 좋다 그래봐야 뉴스가 많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2017년도에 상승장의 주도 섹터라고 소문이 났던 게 반도체하고 바이오예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기업들, 뭐 신라젠, 대장주, 뭐 헬릭스미스, HLB 다 작살났죠. 자, 반도체. 자, 지금 제가 잘 얘기해보세요. 다 작살났다 그러는 게 뭔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것도 이제 나중에 결과물을 보잔 말이에요. 임상 3상기업들이 다 작살났어요. 자, 이때 반도체가 다 작살났습니다. 2018년, 19년도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바이오가 완전히 다 작살나 있어요. 이때 임상 3상기업들. 반도체가 죽으면서 IT가 어디로 올랐어요? 같은 IT로 갔죠. 자, 2017년이고 지금 2021년이고 똑같이 IT가 주도주예요. 주도 섹터인데 무슨만 달라진 거예요. 반도체에서. 자, 인터넷, 그리고 배터리로. 자, 인터넷, 배터리. 반도체 2017년도에 이거 얘기할 때 제가 빅데이터하고 배터리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지금은 왜 안 좋다 그럴까요? 사람 관심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 안 할 때 빅데이터 엄청 언급 많이 했어요. 알소프트 같은 거. 알소프트도 거의 1000% 파동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편입하고 했을 때 가비아, 뭐 비트컴퓨터, 뭐 카카오. 제가 이거를 뭐 요럴 때 남들 다 요거 쳐다보고 있을 때 저는 요런 거 얘기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때랑 똑같은 코멘트가 아닐까요? 주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는데 이익 밸류가 그만큼 올라왔느냐를 보면 그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비싸다는 관점이 가격 관점인 거예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달라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 2021년 현재 주도 섹터는 BBIG예요. 이미 고가 분양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섹터 비중이 낮아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BBIG가 고가 분양이 시작됐다는 건 거의 대형주 주도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주도주, 대형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후발주 흐름들은 세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직도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제 인터넷 쪽에서도 빅데이터인데 이제 카테고리는 엮여 있는데 그냥 카카오로 수급이 다 간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런 주도 섹터들이 만약 꺾이게 됐을 때, 아직 이제 몰라오려고 했던 기업들도 이제 함께 연동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 비중은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황이 장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요. 자, 주도주라는 거는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대중의 관심을 멀리 해야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올라올 때 가장 세게 올라온 게 배터리, 인터넷, 바이오예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 여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노래 부를 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있잖은지. 주가 못 움직이면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아, 그때 샀으면 좋았겠다 싶잖아요. 그때 사서 갖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 복리계정 운영하는 분들은. 복리계정 없는 분들은 다 팔아먹었겠지 뭐. 그럼 뭐 지금이라도 살 거예요? 이게 뭐 100만원 가든 200만원 가든 팔았으면 이제 안 봐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눠 팔았으니까 남은 걸 보고 더 가든지 내려오면 또 새로 편입을 해보든지 그렇게 고민을 하면 되는 거, 양방향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밸류가 비싸면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1000만원이 지금 자리에 1000만원이 간다고 해서 쳐다보면 안 되는 거라고.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싸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사야죠. 자, 뭐가 달라요, 모습이? GS들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건 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왜 아니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얘는 아니고 얘는 기냐? 자, 얘는, 비싸다는 관점이고, 얘는 싸다는 관점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데, 차트를 보고 그림을 보고, 야,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부도 안 돼 있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이제 5만원 아래에서 추천드릴 때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이제 평생 안 올 자리 같다, 이거. 평생 안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조정이 들어와도 5만원 아래는 이제 평생 안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이익은 계속 쌓여가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저평가 구간인데 이런 저평가 구간은 과거의 저평가 구간이야만 지금 밸류를 생각해보면 밸류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자리에 산 사람들은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일부 덜어가지고 내 심리적인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고 하는 포지션들은 취할 수 있겠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싼 포지션이 줄 때까지. 방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랑 똑같이 갈 거라는 걸 모릅니다. 이건 결과적인 거지. 자, 이때 반도체 내가 사면 안 된다 그랬지? 봐, 내 말이 맞았어, 아니야? 처음에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 지나고 나서 내가 굉장히 오류에 빠져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내가 맞춘 게 아니에요. 맞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때 잘 참고 다른 더 싼 기업들 사놨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갈 때 같이 가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비쌀 때 기다려서 운 좋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했었어도 여기서 샀어야 돼요.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빠지지 않았어도 샀어야 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도 샀어야 돼요. 이때랑 지금 2017년도랑 지금이랑 포지션이 완전 다르니까. 그런 업황의 변화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포지션 정리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꾸준히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 거고, 여러가지 변화 요인들도 읽어나가야 되는 거고, 어떤 이제 완전한 단순 논리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들 생각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투자 어렵다. 자, 알려해서 그래요. 미래를 알려 하니까 당연히 미래를 안다는 게 쉬운 거야. 이건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아, 틀려서 이 회사가 망하면 마이너스 100% 손실 보지 뭐. 마이너스 100% 손실 괜찮아. 수익 낼 때 수백 프로 수천 프로 내는데 마이너스 100% 손실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의미예요.
이 마이너스 100%를 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하고 혹시 마이너스 100%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마이너스 30%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50% 되는 거 아니야? 자, 수익을 수백 프로 수천 프로 내본 분들은 의미 있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100%? 내 포지션에서 일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서 정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맞추려고 그래. 미래를 맞추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가려고 그래. 그런 방법을. 그렇다 보니까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투자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쉽게 해야 돼요. 쉽게 하는 건 뭔 말이에요? 망할 위험을 항상 안고 가는 겁니다.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어때? 이거 회피 절대 못합니다. 이거 오히려 수익을 회피한다고. 수익을 회피합니다. 수익을 회피하게 될 확률이 100%예요. 근데 위험을 인정하고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수익도 따라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가지 방향성과 기회를 잡아가는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석들은. 자, 2017년도에 있었던 중국 노이즈가 해소됐기 때문에 자, 반도체 업황은 장기적으로 지금 노이즈가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이제 배터리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바이오 쪽은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죠. 자,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는? 자, 일반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열애입니다. 근데 삼바도 마찬가지. 얼마인지를 몰라요. 얼마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밸류 체크가 돼요. 근데 삼바는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 노이즈가 있어요.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락 변동성이 한번 시작되면 뭐 엄청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는 언제든지 짧게든 길게든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인터넷 기업들은 뭘까요? 자, 쿠팡이 100조. 자, 이게 합리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리고 어때요? 최근에 보면 독점, 뭐 독점법 해갖고 미국, 유럽 전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유럽, 중국 전부 다 뭐 어때요? 독점법 같은 거 만들어서 벌금 때리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삥 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그런 데 세금 좀 많이 걷어서 니네들이 많이 벌었으니까 좀 걷어서 이제 좀 못 번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자 라는 얘기고.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아까 얘기했던 일본, 중국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중국 노이즈는 우리나라랑 이제 인산철 배터리. 자, 요 부분은 우리나라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대세가 만약에 중국 배터리로 가게 되면 지금 대세는 거의 뭐 한국 배터리고 중국은 이제 자체 소비가 거의 많은 측면이라고 보면 이제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도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떨어지는데 안정성의 강점이 있는 배터리라고 보면 돼요. 중국 배터리가. 근데 그런 쪽에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요것도 굉장히 큰 노이즈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기술에서 밀린다. 한국이 잘하는 건 있어요. 근데 한국이 잘하는 기술, 그러니까 일본이 잘하는 기술은 소재 기술이에요. 소재 기술력이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뭐 불 나는데 불 안 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까지 이미 지금 일본은 도달해 있고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라는 거죠. 다만 한국이 잘하는 거는 수율. 우리나라도 잘하는 기술이 있어요. 수율을 맞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배치 같은 거 잘하고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는 양산 기술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탑이에요. 양산 기술이 글로벌 탑이라고. 자, 그래서 이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금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배터리 쪽.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자, 인터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국가랑 붙으면 인터넷 기업들이 이기겠어요? 지겠지? 그럼 국가에서 이제 많이 삥 뜯으면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이제 독점법 만들어서 니네 돈 좀 많이 내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이익이 줄어드는지 말든지. 어차피 뭐 배당도 많이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고밸류 기업이라 그러면 이익이 줄어드는 건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주가가 거의 50% 이상씩 막 작살납니다. 반도체 2018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반도체는 그럴 요인이 없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게 없어요. 일단 너무 저평가예요. 얘네들은 지금 비싸고 뭐하고 하는데 일단 반도체는 지금 저평가다. 거기다가 조정이 들어온다 그래도 시장 폭락이 온다 그래도 얘가 한 30% 빠지면, 자,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50% 70%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물들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하는 모든 기준은 가치인 거예요. 주가는 가치에 연동을 한다는 거죠. 야, 씨, 내가 분석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 그럼 본인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맞다라는 길로 가는 거고, 제가 공부하고 분석한 바로는 뭐 요런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 스탠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고 비교해 본 다음에 스스로의 투자 포지션들을 설정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가는 투자자들이 돼야 장기적인 수익률을 크게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